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는데요.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상급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오른 건가요? 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지난해 변동률인 1.52%보다는 높고 연평균 4.4%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연속 69%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시세 변동폭만큼만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이 7.86%로 크게 올랐습니다. 서초구가 11.63% 상승해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요. 강남구도 11.19% 올랐고 송파구, 성동, 용산구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권도 3.16%, 인천이 2.51% 올랐고 반대로 세종과 대구 공시가격은 각각 3%, 2%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31만 8,3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34억 3,600만 원인데요.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지난해 1,340만 원에서 올해 1,820만 원으로 480만 원 늘었습니다. 원베일리 84제곱미터의 지난해 1월 실거래가는 38억 원에서 연말엔 비슷한 평형이 51억 원까지도 뛴 바 있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헬스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6,500만 원 수준인데요.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가 579만 원으로 약 1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84제곱미터 보유세는 287만 원으로 44만 원을 더 내야 해 강남권보다는 증가폭이 작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도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시작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유럽과 캐나다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맞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우선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죠. 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미국산 제품의 전체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긴 데 따른 맞대응입니다. 우선 EU는 다음 달 1일 12조 원 규모로 한 차례, 열흘여 뒤인 13일 나머지 29조 원 규모로 한 차례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에선 버버니 스키와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 제품에 최대 50%가량 추가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이후 2차 땐 미 공화당 텃밭을 저격해 이들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가금류, 대두 등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힙니다. 캐나다 역시 현지 시간 13일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철광과 알루미늄, 컴퓨터와 스포츠 장비 등이 대상입니다. 이미 과일 등에 부과되고 있는 30조 원 규모의 관세에서 범위와 규모를 넓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을 시사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보복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은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번엔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캐나다 등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때까지는 유연성을 유지한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그 이후엔 거의 없을 것이란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농축산물을 두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 수출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인가요? 미국의 전국 소고기협회는 한국도 30개월 제한 해제와 같은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현지 시간 11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30개월 미만인 미국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전에 미 무역대표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계와 또 농식품부는 입장이 어떤가요?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축산, 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이 통상 의제를 넘어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고기 업계뿐 아니라 대두와 제약업계 등도 한국 수출에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과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상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공산이 크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상정되기로 했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개정 시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 외국계 투기 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상법 개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해온 여당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제2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소송 가능성도 커져 본회의 상정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반대 토론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제단체들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의 가상금리를 낮춰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최종 하락 이전부터 등급이 떨어질 거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신용등급은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행된 어음과 채권 문제로 후폭풍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그렇다면 회생 직전까지 알고도 자금을 끌어모은 셈이네요. 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 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날 홈플러스는 재심의 신청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예비 결과 전달 후 이틀 뒤인 27일 오후 결국 등급 하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신영증권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요. 28일에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이 하락된 상황에서 향후 매입 채무 유동화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신용평가사가 공개하기 사흘 전으로 드러난 데 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과의 협의 끝에 단기 자금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일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영증권은 최대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 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밝혔습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발행된 820억 원 규모 전단체는 등급 강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2월 25일 진행된 매입 채무 유동화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 평정 결과를 전달받은 전날인 24일에 이미 카드사와 약정과 승인이 모두 완료됐고 다음 날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한편 고려아연이 또 한 번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달 말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 전 지분 거래를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 SMC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모 회사인 썬메탈 홀딩스 SMH에 현물 배당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지분 거래를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달 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SMH는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고려아연이 100% 소유한 완전 자회사인데요. 고려아연 측은 호주 회사법상 SMH가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SMH가 정기 주총 기준일을 지난해 12월 31일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앞으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총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풍 의결권 제한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에 경찰이 포털사까지 수사에 나섰네요. 네, 영풍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울 종로경찰서는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과정에 따른 영풍 MBK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등 포털을 대상으로 어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을 위해 IP와 같은 인적 사항 확보에 나선 건데요. 경찰은 이번 악성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을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MG손해보험 인수에 난항을 겪던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이 결국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은 다시 금융당국으로 넘어왔는데 수차례 매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석 달 진통 끝에 결국 포기하기로 했네요. 네, 새 주인을 찾기 위한 MG손보의 5번째 도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오늘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예금보험공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계속해서 인수에 난항을 겪다 석 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앞서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메리츠 화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를 요구하며 실사 작업도 방해해왔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이번 주로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위로금 250억 원을 약속하는 등 최종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지만 이 안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5번이나 불발된 건데 앞으로 MG손해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산 가능성에 대해 선택지가 많진 않다며 신속히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국 일부에선 서둘러 청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예보는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추가 공개 매각과 청산과 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 3가지 정리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 화재가 유일해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예금자 보호법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잃는 등 보험 계약자 124만 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신한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연초 잇단 횡령 사고로 내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사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에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감사부에 정기검사에 앞서 필요한 사전 요청 자료 목록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금감원 내부 검사 계획 초안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5월에서 6월 예정이었는데요. 한 달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B&K 금융그룹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검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대로 신한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서둘러서 하는 배경은 뭔가요? 네, 금감원은 올해 검사 업무 기본 방향으로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과 현안 및 중대 사건 신속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꼽고 긴급 현안의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자잘한 금융사고 적발보다는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없는지 보는 데에 집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신한금융에서 연초 잇따라 내부 통제 이슈가 발생하자 검사 일정을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 공시된 사고의 경우에는 기업 담당하는 내부 행원이 3년에 걸쳐 서류 위조를 통한 허위 대출 방식으로 최소 17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는데 신한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 종료 시 피해액이 수백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신한금융의 내부 통제의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퀀텀닷은 크기가 수 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물질인데요. TV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 선명한 색 구현이 가능해서 퀀텀닷 소재가 쓰인 QLED, QNED TV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중국 최대 TV 업체인 TCL이 이름만 퀀텀닷인 TV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이른바 퀀텀닷 없는 퀀텀닷 TV 논란이죠. 앞서 제소가 있었는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TCL 코리아의 심사 절차 개시 통지서를 발송하고 한창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퀀텀닷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 한국케미칼이 TCL을 공정위에 제소했는데 공정위가 사전 검토를 진행한 이후 정식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 한솔케미칼은 퀀텀닷을 만들려면 인듐이나 카드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TCL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QLED TV 일부 모델에서 인듐이나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QLED라고 표현하는 건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TCL에는 시정 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 조치까지 가능한데요. TCL이 지난해 말 국내에도 법인을 세우고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만큼 실제 제재까지 이어질 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TV 전반에 대해서도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TCL과 또 다른 중국 TV 기업인 하이센스는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심해지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적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사업으로 돌파에 나섰지만 중국과 기술 격차는 줄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적자의 연구개발 비용도 줄어들면서 우려가 커지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R&D 비용이 작년에도 또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2024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R&D 비용은 약 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 줄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R&D 비용은 2022년 2조 4천억 원대까지 늘었다가 2023년 2조 3천억 원대로 내려온 뒤 3년째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조 원대로 돌입한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R&D 비용을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업황 위기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용 효율화를 통해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 사업 고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추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가형 패널 출하량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가 지속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적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2조 원 이상 영업 적자를 냈고 작년에도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LCD 부문에서의 경쟁이 심화된 영향인데요. 이달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마무리하는 등 LCD 고도화와 함께 OLED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부문으로 전환에 나섰습니다. 다만 OLED 시장에서도 중국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 LG 디스플레이가 2위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BOE와 비전독스가 각각 13.2%, 7.3%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거듭된 적자에 R&D 비용도 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공모펀드는 가입이 불편하고 수익률도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6월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었던 상장 가능한 펀드 규모는 500억 원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상장 가능한 펀드 규모가 500억 원으로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7일 예고한 이 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장 가능한 펀드 설정의 기준이 500억 원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운영 규정을 보면 거래소는 상장 클래스의 설정액은 70억 원 이상, 동시에 상장 클래스를 포함한 전체 펀드 설정액은 500억 원 이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펀드는 하나의 펀드의 수수료 체계 등이 다른 투자자 그룹을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현재 팔리는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장 클래스를 만들어 이걸 상장시키고 이를 ETF처럼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모펀드 직상장 시점은 올해 6월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운용사들에겐 펀드 설정액 500억이란 허들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소운용사들은 이 펀드 설정액이 500억 원이 안 되는 펀드들이 적지 않아서 허들을 완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이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일종의 테스트 성격인 혁신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선 흥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팔리는 공모펀드 중에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펀드를 상장시키는 게 투자자 반응도 좋을 거라며 투자자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되면 본 시장으로 못 가고 이 샌드박스에서 끝나버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 빠른 배송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그룹이 CJ그룹과의 배송 동맹을 강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쓱닷컴이 내일 도착 배송을 강화한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쓱닷컴은 오는 26일부터 이길 배송 브랜드 스타배송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타배송은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도착을 보장하고 배송이 지연되며 보상하는 이길 배송 서비스인데요. 앞서 신세계의 또 다른 이커머스 계열사 지마켓이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지난 1월 출시했고 이를 쓱닷컴까지 확대해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쓱닷컴은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계열의 이길 배송 서비스를 단일 브랜드화해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이 일요일까지 주 7일 배송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쓱닷컴은 스타 배송에도 일요일 배송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응해서 현재 이커머스 업계에서 배송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쓱닷컴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새벽 배송 범위를 CJ 대한통운과의 협업을 통해 충청권, 경상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길 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11번가는 지난달 상품을 주말 오전 11시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해주는 서비스인 슈팅 배송을 도입했고 향후 평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이달부터 구매자가 오전 11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당일 도착을 보장하는 서비스인 오늘 배송을 주력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주문하면 1시간 내로 배송해주는 지금 배송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지난 1월 총지출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치가 11조 5천억 원 흑자로 1년 전보다 3조 2천억 원 개선됐습니다.
국세 수입은 46조 6천억 원으로 7천억 원 증가했지만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이 각각 9천억 원, 6천억 원 감소하며 총 수입은 작년보다 9천억 원 감소한 6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총지출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영업일이 줄면서 3조 2천억 원 감소한 52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과 관련해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